이분들이 50세에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인구 구조는 어떤 변화를 겪느냐 그러면 3, 40대, 그러니까 30, 40 세대보다는 50, 60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갈라지는 시점이 2021년인데 보시면 이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50, 60이거든요. 이제 50, 60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는 이 50, 60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50, 60이 어떤 데 관심이 많을까? 5060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생활의 끝 무렵에 들어있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들이 가장 많아질 수 있는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아보기 시작하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금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시기가 50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도 연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노후 상담을 해주고 하는 게 주된 이야기인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질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는 좀 시작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60한테 그럼 과연 노후라는 건 뭘까? 그 이전에는 5060 노후라고 하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을 했을 건데 5060한테 노후라는 것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강 건너에 불이 있을 때랑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대처하는 방법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후 준비하면 뭐가 궁금해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재작년에 일본 금융청에서 조사했던 자료입니다. 각 세대별로 노후하면 어느 부분이 가장 불안한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불안해하나 봤더니 20대 1등이 돈입니다. 30대도 돈이에요. 40대도 돈이에요. 50대도 돈이에요. 그 밑에 2등부터 5등까지를 보시면 대부분 건강과 치료비, 의료비 관련된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하고 의료비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60대를 딱 넘어가는 순간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의 순서가 4등으로 떨어지면서 건강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60이라는 것은 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챙겨야 됩니다. 돈도 챙겨야 되지만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노후에 챙겨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세 가지로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가 거동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지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정신 상태들, 그러니까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우리 자산 관리하는 데서나 인생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고, 그게 또 노후의 불안 요소랑도 그대로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60의 그런 것들의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5060 세대들은 기존의 그 이전의 선배 세대에 비해서 좀 나은 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50대, 저 같은 71년대생 이후 출생자들은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돼서 살아왔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밑바탕에 깔고 가는 세대가 지금의 50세대, 60 초반 세대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2005년도에 도입됐으니까 회사의 퇴직급여가 고스란히 살아있으면서 자기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국개인연금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신개인연금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들도 다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50대 분들이나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자기 퇴직급여랑 관련된 질문들을 상당히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도 저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하게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하는데 가장 큰 이유, 특히 이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가장 불확실한 게 뭘까라고 하면 수명 같아, 수명. 도대체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자산 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사람 중에 하나는요, 이런 분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없는 사람. 아니면 수명이 짧아서 다 못 쓰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하고 크게 만날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명에 대한 이해 부분들이 조금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인간 수명의 한계를 보통 몇 살로 여겼냐 그러면 최대 수명을 한 120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최대 수명, 가장 오래 사는 나이가 늘어난다라는 컨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최대 수명, 그럼 120살까지 도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고 봤어요. 보건기술, 의료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120세를 향하여 가면서 더 그 숫자가 많아지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봤는데, 최근의 동향은 그게 아니고 최대 수명 자체가 좀 연장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지가 2015년도 자료 해놓은 거 보면 올해 태어난 아기가 142살까지 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뭐 173세 생신 케이크를 갖다 놓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것들 당장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문헌적으로 답을 해놓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장면,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6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질문에 한 120세 전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이 예언처럼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이분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서 살았던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돌아가셨던 분이세요. 122년 164일 살았던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게 121세 생신,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잔 루이스 칼망 씨가 22살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22살 때 1875년에 태어났으니까 1897년도, 우리나라 요새 동학 개미운동 막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가보농민운동이 있었던 그 무렵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프랑스 남부의 22살의 아가씨한테 가서 당신 몇 살까지 살 것 같나요? 라고 1897년도에 물어봤으면 저 아가씨 몇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 프랑스 사람, 유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살이 안 됐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 수명 많이 이야기해야 5, 60 정도 이야기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60까지 산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분은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를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수명이라는 것들은 참 예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명을 두고 내기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 같아요. 파스칼 같은 경우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을 때 신이 있으면 손해니까 신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노준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찍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고, 내가 오래 살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돈이 먼저 떨어질까, 그 고민들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다가 최근에 나왔던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책 장사는 아니니까 그냥 보십시오. 이게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노화라는 거는요, 사람들은 노화를 영어로 표시하면 에이징이거든요. 에이징은 한국말로 나이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나이 들어간다? 그럼 나이 들어간다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노화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가는 거랑 늙어가는 거는 같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화는요, 나이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냥 노화는 질병이랍니다. 질병. 질병이란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이 먹는 거랑 노화는 별개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 드는 거에 대한 고민들, 오래 살면 뭐가 고민일까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 눈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프면서 나이 들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건강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쭉 12가지 정도를 나열해놨는데, 보면 약을 먹는다 그러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고요, 후식을 안 먹는다 그러고요, 가능하면 점심은 건너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약들이 막 나와 있길래 이게 진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약인가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다 뒤져봤거든요. 약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 정기적으로 먹으면 나이 드는 게 아니고 젊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약장사는 아니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건강하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고 육식은 좀 피한다는 거, 담배 안 핀다는 거,
뭐 시원한 환경,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덜 먹고 추운 데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핵심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건강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자산관리만큼이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보고 느꼈던 건 뭐냐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오래 건강히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연금을 좀 구입을 해놔야 되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험회사에는 좀 안 좋은 진실이긴 하지만 연금 가입자한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연금은 가입하는 시점에 연금 수령 방법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금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 수령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30살에 연금에 가입하면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연금 수령 방법을 60대 때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험 상품은 연금 상품은 내 30살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0살의 수명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은 언제 하냐면 60살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60살이 딱 된 시점에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연금이라서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선택하면 돼요. 옵션을. 만약에 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좀 다른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일시금으로 받거나 기간을 딱 확정해서 수령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 선택권이 누구한테 부여되냐면 보험 연금 가입자한테 부여되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수명에 대한 논쟁을 쭉 지켜봤듯이 수명이 앞으로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이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지금 수명에 대한 논쟁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고령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되게 어렵게 보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건강하게 많이 산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냐면, 이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고령화, 예를 들면은 약간 건강 상태 때문에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걸어 다니실 거고요. 로봇도 등장할 거고요. 우리 배설물 관련된 것들이 처리해주는 이 기기들도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재밌게 본 거 요거 8호라는 로봇입니다. 간병용 로봇인데 들어와서 정서적인 터치를 해주는 로봇인데, 이게 보면 애완견이에요. 애완동물이에요. 물개 모양을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물개일까? 원래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개나 고양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왜 물개를 가져다 놓고 저럴까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유가 그겁니다. 개나 고양이를 넣으면 사람들이 직접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답니다. 우리 개는 안 이런데 이 개는 왜 이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물개는 키워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오히려 반응이 훨씬 더 좋다고 해서 이제 물개 모양의 개를 만들었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령화라는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들로 찾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아까 처음으로 연금을 하나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금을 넣는 자산들을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봤을 때, 이런 로보틱스나 아니면 고령화랑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 분야에다가 자산을 넣어놓고 관리하는 것들은 내 노후와 관련해서 좀 상당히 수명이 늘어나는 위험을 해치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일단 한번은 해보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살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은 주머니를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대부분 사람의 지금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요, 저 곳간에다 집어넣고 자산 관리합니다. 자, 퇴직하는 시점 아니면 은퇴하는 시점에다가 곳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집어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요, 내가 죽었을 때 곳간에 곡식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곳간이 먼저 비어버릴 확률들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간 형태의 자산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명의 연장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우물은요, 당장에 한꺼번에 저 안에 있는 물을 다 꺼내 쓸 수도 없어요. 그냥 그날 쓸 정도의 물양 정도를 꺼내 쓸 수 있는데, 우물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오늘 퍼서 먹고 나면 내일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후에 자산 관리할 때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쓸 생활비 정도 아니면 1년에 쓸 생활비 정도는 저렇게 우물처럼 계속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형태는 우물형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 자산들을 곳간에 넣어놓고 부족할 때마다 꺼내 쓰는 형태로 자산을 분리해 놓고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또 우물을 먹고 있는 동안 여기 곳간에 놓은 자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 중에 우물 형태의 자산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내 자산 중에 곳간 형태의 자산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대부분은 곳간 형태의 자산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걸 어떻게 우물화 시키는 작업들 하는 것들이 이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 중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물 형태의 자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노후에 부부 두 사람이 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 것 같느냐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정도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한 5년 전에는 한 250 정도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은 한 300 정도를 거의 대부분 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거. 이거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올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전국에서 두 사람 적정하게 생활하는, 럭셔리하게 사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생활하는데 한 달에 267만 원 정도, 혼자 사시는 분은 한 16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319만 원 정도, 혼자 사시는 분은 한 194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우물의 깊이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베스트지 않을까. 물론 뭐 더 럭셔리하게 사실 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우물을 파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한 크기의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 우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 건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집에 가서는 아니면 앞에 계시면 빈 종이를 하나 딱 꺼내 놓으신 다음에 줄을 하나 쫙 그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할까? 여기서 은퇴라는 개념은요, 주된 소득이 끊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사소하게 버는 돈들은 있겠지만 내가 주된 직장 활동이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를 이제 은퇴라고 놓고요. 그게 뭐 60이 될 수도 있고 65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배우자는 몇 살까지 살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적정한 생활비 규모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얼마나 필요할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이렇게 저렇게 배우자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를 있으면 좀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 4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만들어 놓고 이 400만 원 크기를 채워가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먼저 죽든 배우자가 먼저 죽든 혼자 살 때는 조금 줄어들 거니까 그걸 부민을 이렇게 줄여놓고 갑니다. 그럼 지금 제가 숙제해야 될 건 뭐냐면, 이 400만 원 정도 되는 이 사각형을 어떻게 메꿔 나갈 거냐라는 것들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저랑 저희 배우자가 받는 공적연금 수령 기간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본인하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일일이 다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도 그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조회를 해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서 딱 조회를 해봤더니 저는 65세부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돈은 4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150만 원을 빼면 한 250만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은퇴 후에 뭐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250만 원을 매번 꾸준히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를 한번 딱 찾아봤어요. 저희 와이프는 어떨까? 저희 와이프 전업주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공적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10년 전부터 저희 와이프한테 너도 너의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막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험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조금 보험료를 증액하자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더 한 2배 정도 높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조회를 해봤더니요, 저희 와이프는 한 달에 65세부터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합칩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는 저는 공적연금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 정도는 저걸로 이렇게 메꾸면 이제 반은 맞춘 거죠.
나머지 반이 문제입니다. 200만 원 이것도 3, 40년 꾸준히 하려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금융자산으로 200만 원을 만들어 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큰아들, 아들, 딸 결혼할 때 조금씩 떼주고 나서 크기를 조금 줄여서 부부 두 사람이 살 정도의 크기로 줄인 다음에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신청을 하면, 주택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저 연금을 신청하면 한 65세 넘어가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많으면 200만 원까지는 진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 필요한데 사람이 저거 가지고 400만 원을 다 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주택연금은요, 가입할 당시에 집값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딱 결정되면 그 금액은 그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봐서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연금 가지고 준비할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으로 맞춰보면 한 400만 원 정도를 맞춰낼 수 있겠는데 뒤쪽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뒤에서 좀 꺼내 쓸 수 있는 자금들을 개별적으로 개인연금이나 이런 자산들로 조금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주된 생활, 연금으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그 400만 원 소득들을 맞추는 방법들 저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에 400만 원 만들어내려면 어떡하지? 생짜배기로 없는 데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부터 점검을 해서 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식으로 점검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걸 1단계 하고 나서 그랬더니 좀 괜찮나 싶었더니 고민이 또 있어요. 뭐 고민이냐 그러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대요. 근데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60세 전후의 직장을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득 공백이 작게는 5년? 그 전에 떠난다 그러면 한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이 있을 텐데 이 소득 공백은 뭘로 메울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럼 저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있잖아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은 퇴직소득세를 내지만 만약에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절감하면서 수령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퇴직하고 나서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 공백을 메우는데 퇴직급여를 이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수령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메우시는 게 1번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만약에 저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미 중간정산에서 찾았어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 같으면 다른 금융자산을 통해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국민연금을 당겨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 같은 경우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는 최장 5년 정도를 당겨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65세부터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당기면 60세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그냥 자선사업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거기에 대한 디메리트를 좀 줄 겁니다. 어떻게 주냐 그러면 연금 수급 시기를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을 6%포인트씩 감액을 해요. 그럼 5년을 당기면은 한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제가 원래 65세부터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부터 수령한다 그러면 30%를 줄이면 한 10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당겨받는 게 좋냐 제때 받는 게 좋냐 질문을 항상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반대로 또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살다 죽을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명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을 해보면 70대 중반만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일찍 받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저렇게 조기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은 손해연금이라고 봐요. 손해를 본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때 수령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정 없을 때는 저것도 고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대안으로는 가지고 있자라는 것들 보고요. 두 번째, 저거 싫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주택연금을 좀 빨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연장자가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받는 게 좋냐 늦게 받는 게 좋냐라고 하면 빨리 받으면 이 주택연금은 말은 연금으로 돼 있지만 실질은 보면은 대출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할부 대출이거든요. 연금 형태로 이렇게 받았던 자금들을 본인하고 배우자가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일찍 받으면 뭐가 많이 늘어나냐 그러면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받는 것들은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부담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자산들을 먼저 활용을 하고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적정한 시기에 제때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거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죠. 부부 두 사람이 우리가 매일 노후 준비할 때 하는 말이 한날 한시에 죽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누가 먼저 한 사람이 가고 남은 사람들이 혼자 살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살아갈 돈이 충분한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살아갈 만큼 자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될 일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된 건지. 만약에 저희 와이프, 제가 먼저 죽었다. 그럼 저희 와이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가입자,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죽으면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그 노령연금 받는 금액의 60% 정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이제 20년 넘어간 사람들은 자기 받는 금액의 60%가 유족한테 지급이 됩니다.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150만 원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60%면은 한 9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90만 원을 유족이 받아가는데, 유족 중에 1순위자는 누구냐 그러면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1순위 유족연금 수급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의 자녀, 그 없으면 60세 이상의 부모,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일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그 연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자, 제가 죽으면 유족연금으로 9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이 또 50만 원 있잖아요. 참 좋으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대한민국 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연금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유족연금하고 노령연금이 중복해서 겹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하게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 와이프가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90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자기 거 50만 원 안 나오고요.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걸 받겠다라고 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 그러니까 90만 원의 30%면 한 2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27만 원을 자기 연금에 얹어서 받아요. 그럼 50만 원 더하기 27만 원 하면 77만 원 정도 되죠. 그럼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합니다. 77만 원을 받을 거냐, 90만 원을 받을 거냐. 바보가 아니면 90만 원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확정된 금액,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제 9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거예요. 주택연금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택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딱 죽는 순간에 법적으로 상속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집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그러면, 제가 유언서 같은 거 하나도 안 써놨다 그러면 집의 소유권은 법정 상속인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럼 저희 상속인은 누구냐 그러면 저희 배우자도 되지만 저희 아들, 딸도 그 집의 소유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5분의 1.5는 저희 배우자가 가져가고요, 3.5분의 1은 저희 아들이 가져가고 3.5분의 1은 저희 딸이 가져갈 겁니다. 소유자가 3명이 돼버립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주관하는 공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배우자분은 저희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자, 6개월 이내에 이거 소유관계를 좀 정리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 명의로? 본인 명의로 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다 소유권을 포기를 해줘야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어요. 뭐 저희 아들, 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사유를 좀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자녀의 부모는 아닌 경우들이 꽤 있죠.
왜냐하면 뭐 재혼이나 이런 관계들로 해서 그런 복잡한 가족 관계에 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여하튼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면 국민연금에서 90만 원, 주택연금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저희 와이프는 한 290만 원 정도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뭐가 있나 점검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죽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외벌이를 하니까 고민이 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종신보험을 조금씩 가입을 해놨어요. 제가 죽으면 한 3억 5천 정도의 보험금이 나와요. 그럼 그 돈 누가 받아가냐? 보험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으면 죽으면 수익자가 받아가게끔 되겠죠. 근데 수익자 지정을 저는 안 해놨거든요. 수익자 지정을 안 하면 그 돈은 누가 가져가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아들, 딸, 저희 배우자가 나눠서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럼 3억 5천이니까 아들이 1억, 딸이 1억, 배우자가 1억 5천 정도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일시금 한 1억 5천과 캐시플로우로 한 90만 원, 200만 원이니까 2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으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먼저 죽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와이프 아까 전에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50만 원의 60%가 유족연금으로 나올까 5, 6, 3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제게 150만 원이었으니까 저는 이 와이프의 유족연금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포기하니까 그 금액의 30%만 9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제 거 150만 원에 9만 원 더해서 159만 원의 연금을 저는 받게 될 겁니다. 주택은 제 소유라고 치면 200만 원을 그대로 받으니까 저는 359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는 종신보험 같은 거를 들지 않았으니까 목돈은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을 겁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 그러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이걸 딱 놓고 한번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부분들을 뭘로 메꿀 건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노후자산관리에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저 비어있는 데를 찾아내고 그걸 뭘로 메꿀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수익 내는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그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잘 찾아내는 것들을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전략을 세울 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볼 건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가장 이 연금과 관련돼서 핵심 이슈 하나를 꼽으려면 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꼽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분들은 뭘 느끼셨냐 그러면 공단에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추후납부 관련된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 돌려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대기시간이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40분에서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추후납부가 뭐길래? 국민연금은요, 만 18세부터 60세 직장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부를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을 납부 예외 또는 적용 제외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험료를 안 내는 기간들이 있어요. 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가입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금을 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50대가 돼보면 자기 연금액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전 안 낸 기간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노령연금 받는 금액들이 너무 작다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또는 60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내면서 자기 연금액을 늘려가는 방법을 우리가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번 볼게요. 재작년이었을 겁니다. 재작년에 송파구에 살고 계시는 A씨, 49 먹으신 A씨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요, 국민연금공단에 가가지고 1억 원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내면서 추후납부를 신청했어요. 그분은 그전에는 90년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한
8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안 내고 계속 있다가 갑자기 새로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안 낸 기간들에 해당되는 240개월, 20년 넘는 보험료를 한꺼번에 1억 가까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원래대로 이분이 추후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연금을 받았으면 60세 넘어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65세부터. 근데 1억 정도를 내고 났더니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냐면 118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억 정도를 내고요. 연금액이 한 8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거죠. 금융기관에 가서 저런 상품을 찾아보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물가만큼 연금액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걸 계산해 보면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 저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제도가 있어서 50, 60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추후 납부를 하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부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중산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준비했던 제도가 일부 부유층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로 역이용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국회에 어떤 법안이 제출되냐 그러면 추후 납부 참 좋은데 너무 많이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추후 납부 기간을 최장 10년 미만으로 줄이자 라는 법안이 작년 8월에 상정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기간 줄어들기 전에 나 추후 납부할 거야 라고 해서 공단에 가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러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실제 법률 개정은 12월 달에 되고 12월 29일부터는 추후 납부 기간이 최장 119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납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추후 납부의 제도 그러면서 이제 추후 납부에 대한 제도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 안 냈던 기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퇴직하기 직전 아니면 60세가 되기 전에 저 보험료들을 안 냈던 걸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추후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저게 이제 작년,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 납부는 어떤 분이 할 수 있냐 그러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고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신 분이 중간에 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길게는 60개월에 걸쳐서 나눠내는 제도가 추후 납부라는 제도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작년,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를 하나 좀 꼽아보라 그러면 연금 이동을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볼까요? 근로소득에 대한 누가 정의를 해놨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근로소득에 정의를 뭐라 했냐면 우리가 가장 힘들게 일해서 가장 적게 얻는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런 말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 살려면 언제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초고왕 때부터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근초고왕일까? 근초가 백제시대 왕이잖아요. 왜 고구려 장수왕도 있고 신라의 진흥왕도 있는데 왜 하필 근초고왕일까? 라고 궁금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더니 서울 지역을 가장 먼저 점거했던 왕이 근초고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을 해도 서울에 집 사기 힘들어지겠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일을 해서 자산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가는 방법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타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효테크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효도로 재테크를 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왜 쓰냐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20대 직장인한테 부른 건데, 만약에 회사에 가서 어떤 사장님이 일요일날 출근해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또 일요일날 우리 본가에 와라 이렇게 두 가지 질문, 그러니까 요청사항들이 겹친다. 똑같은 몸은 하나인데 회사를 갈까 집으로 갈까 그러면 저희 때는 대부분 회사를 갔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한테 간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회사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없대요. 부모님한테 상속을 많이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테크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경쟁 성장률보다 이제 자본 수익률이 커진 상황에서 부자가 되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돈을 일하게끔 시키는 방법들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가 1%도 안 되는 세상에서 뭘 할 거냐?
라는 그 고민을 시작하죠. 요즘 저금리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저금리의 정의가 뭘까요? 금리가 낮은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저금리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제가 언론 기사를 막 검색해서 찾다 보니까 제가 찾은 거로는 1999년도 기사에 저금리 시대 절세 상품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99년도. 그래서 밑에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연 9%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저금리라고 합니다. 혹시 9% 지금 주는 금융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가가지고 가입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세전 수익률 한 사람 뭐 11.8%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때 저금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저금리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구나. 실제 볼까요? 60년대 한 30% 줬고요. 그 전에 25%, 70년대에 나왔던 상품이 한 25%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1% 초반 아니면 1% 밑으로 가 있죠. 이 사진은 제가 한 6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금융기관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 다이아에 와서 예금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왜 찍었냐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만기짜리가 0.3%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신기해서 0.3% 듣도 보도 못한 금리를 써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0.3%냐고. 그때 직원이 하는 말이 저 특판예금입니다. 시중 진짜 금리는 얼마인데 했더니 진짜는 0.025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제가 농담 삼아서 했거든. 그거는 은행과는 차비를 아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 와서 돈을 잘 안 맡기고 집집마다 금고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찍었던 사진이냐면 올해로 10년 됐나요? 2011년도에 일본의 동북지방에 쓰나미가 왔을 때 확 휩쓸고 지나갔을 때 집은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금고를 캐가지고 학교 강당에 모아놓은 겁니다. 저걸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스 예금이라고 불러요. 단스가 장롱이잖아요. 장롱 안에 들어있는 예금. 금융위에서 자산을 불려주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본의 통계를 보니까 저 자산, 그러니까 단스에 들어가, 장롱에 들어가 있는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로 보면 한 해 예상 규모가 저기 들어가 있답니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금고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위 자산을 불려주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일본의 일들은 뭐냐 그러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 돈, 낮은 금리의 자금들을 끌어다가 해외로 들고 나가는 일들, 엔캐리 트레이딩, 캐리 트레이딩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게 저때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 그러면 연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행에 넣어놨던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어놨던 자금들이나 퇴직연금에 넣어놨던 자금들을 꺼내서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하냐면 증권사에 옮겨가서 ETF 같은 거나 아니면 펀드 같은 데다가 옮겨가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 규모로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들이 ETF 쪽하고 TDF라고 하는 자율운행형 펀드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TDF라고 하는 것들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퇴직에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줄여주고 나가는 상품이 타겟 데이트 펀드거든요. 연금 가입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딱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잔고를 비교해 보시면요 2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때도 한 2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TDF들 중에서도 많이 가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로 봤더니 2025 펀드랑 2045 펀드를 가입하신 분이 제일 많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2025라고 하면 2025년에 퇴직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됐을 때 주식 비중을 가장 낮게 맞춰 놓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2045는 2045년에 퇴직한다라고 맞춰놓고 가니까 지금 현재는 주식 비중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 TDF를 가입하는 사람, 연금에서 TDF를 가입하는 사람 속성이
일종의 보면 양쪽이 바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보수적으로 가서 주식 비중을 아주 낮춰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간 사람이 양쪽 극단으로 좀 가 있는 모습들을 일단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TDF를 가입하는 사람 숫자가 생각보다는 크게 2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모 은행 담당 직원을 만났는데 자기 은행 퇴직하시는 분들조차도 퇴직금을 들고 은행에 놔두지 않고 증권사로 가지고 간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ETF 때문에 간대요. 퇴직금을 ETF에 운용하고 싶어서 가져간다는 건데, 작년 안에 ETF에서 운용하는 특히 연금에서 ETF 늘어난 양을 봤더니 거의 2조 1천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금리랑 연동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 3월달, 이번 달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ISA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ISA라는 상품은 2016년도 3월 이맘때 딱 태어난 상품인데요. 5년간 유지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 이거 20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분리과세 해주는 상품인데, 2016년이면 올해로부터 딱 5년 전이죠. 제가 ISA 계좌를 딱 가입할 수 있는 첫날 가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년 만기를 맞았어요. 만기 자금이 어느 정도 돼 있냐, 지금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자금이 6조 4천억 원 정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만기를 맞아서 올해 대부분 어딘가를 주인을 찾아서 또 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돈을 어디다 넣을 거냐라는 고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놨냐, 어차피 찾았어 가지고 냅두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돈이잖아요.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한테 메리트를 주겠다 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ISA 만기 자금을요,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다가 이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만기 자금 들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넣으신 분은 이체한 금액의 10%, 1,0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 3,000만 원 넣었으면 300만 원을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 하시면 한도는 다 채우시겠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만기 자금을 봤더니 뭐 이렇게 넣은 돈하고 해서 봤더니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 3,000만 원 또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다른 데 자금을 좀 끌거다가 한 400만 원을 더 집어넣고 3,0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만기를 수령해서 그 자금을 연금계좌에다가 이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이걸로 해서 300만 원 정도를 대상 금액이 더 늘어나는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달라진 점이고요. 그러면서 이걸 수령하면서 봤더니 이게 세제 혜택이 되게 크더라고요. 어떤 혜택이 크냐 그러면, 아까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그 혜택이 큰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큰 혜택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주로 어디다 운영했냐면 ISA 자금들을 해외 ETF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5년 동안 사고 팔고를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익을 보고 어떨 때는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 ETF 투자해서 이익 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손해본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ISA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ETF 투자를 했으면 1,000만 원 이득 본 거에 대해서는 15.4% 세금 154만 원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물어주지 않아요. 근데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000만 원 이득 본 거랑 500만 원 손해본 거를 상계해 버립니다. 그럼 500만 원만 이익 본 걸로 계산을 하고요, 그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 혜택으로 떨어버리고 나면 300만 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9.9%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한테서는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나오는 ISA는 뭐가 가능하냐면, ISA 계좌에서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개별 주식에 대해서 국내 상장 주식은 이익 본 거에 대해서 아직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ISA 계좌에서 손해본 부분들,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한 1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이익 본 거랑 상계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일단 ISA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다른 금융상품하고 섞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래서 고제도들을 ISA 올해는 조금 더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돼서 달라진 것만 간단하게 짚고 들어가면, 올해 달라진 거는 작년 연말에 달라진 건데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춰진 부분이 있고요. 집값 기준이 원래 시가 9억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그럼 실제 가격으로 12억 13억 정도 되는 집에 사시는 분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요. 올해 또 달라진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부분이 올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고민된 게, 제가 아까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주택연금 법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법을 바꿨냐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탁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요, 제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의 신탁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럼 소유권이 그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죽더라도, 제가 원래 목적은 저랑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둘 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죽은 다음에 주택을 처분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주고 모자라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겨. 그런 식으로 하는 주택연금 신탁제도가 올해 6월달 무렵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과정 같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올해 또 달라진 게, 제가 아까 5060이 3040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올해 또 달라진 거는 뭐냐면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진 첫 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의 잡지책에 나오는 사진을 하나 찍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요양원에서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가는 데가 낙골당 같은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럼 낙골당에 가서 보시면 1층부터 5층, 6층까지 있으면 노얄층이 있고, 그 층, 눈높이에 있는 층이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일본은 제가 가서 봤더니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카드를 딱 갖다 대면요, 우리 기계식 주차장하고 비슷합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을 딱 가져다가 눈앞에 딱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죽음을 비즈니스화하는 형태의, 그때 되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젊었을 때 부모님이 남겨놨던 동영상 같은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묶어다가 목소리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AI가 재생해줘요. 카드를 대면 어머니가 싹 나와서, 어머니가 아들아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사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의 시민 장례식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범내골에 있습니다. 근데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례식장이요, 10여 년 전에는 웨딩홀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누군가가 이 웨딩홀을 장례식장으로 바꾼 거예요. 이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죠. 웨딩은 안 되고 장례는 잘 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산 지역의 결혼 건수랑 사망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혼인 건수고요, 파란색이. 주황색이 사망 건수입니다. 2016년부터 역전됐어요. 혼인보다 사망이 많아져서 부산 지역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결혼식 관리보다 장례식 관리를 훨씬 많은,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시절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 고민을 하실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고민들도, 준비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번 읽고 좀 마음가짐을 좀 바꾸게 한 책인데, 다 쓰고 죽으란 책입니다.
자녀한테 뭘 남겨줄 거냐 이런 고민하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어떤 형태로든 다 쓰고 죽는데 자녀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식한테 1억을 주고 싶으면 1억짜리 종신보험만 하나 딱 가입해주고 나머지는 다 쓰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1억이 딱 나오면 그 돈을 자식이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게끔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자기가 다 쓰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놓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뭐냐면 슈가츠라고 해서 종활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다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저 종활 여행사에서 투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유언서 쓰고요, 자기 재산 정리해보고요, 누구한테 재산 줄 건지 하고 무덤에 가가지고 어떤 형태의 무덤을 고를 건지 관 속에 들어가서 관에도 한번 누워보고요. 뭐 이러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비즈니스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비즈니스 부분에 보고가지고 일본 쪽에서 또 많이 하는 게 펫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펫 동물을 가지고 신탁 상품을 하는 건데 뭐냐 그러면 자.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들어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고양이나 개가 오래 살까요? 내가 오래 살까요? 저 답은 무조건 개나 고양이가 오래 삽니다. 왜냐면요, 개나 고양이가 먼저 죽으면 또 개나 고양이 사요.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거든요. 그럼 죽고 나면 얘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누군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요,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싼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한 다음에 신탁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내가 죽으면 그 돈 나온 거 가지고 고양이나 개를 먹여 살리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패키치기 싫어하니까 자기 무덤이나 장례 비용 들어가는 것들을 딱 설정해가지고 신탁 안에 넣어놓고요, 자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금융 쪽에서도 앞으로 되게 많이 나타날 거고, 자기 노후 준비할 때도 우리가 한번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요거만 한번 내가 설명드리고 제 시간 1분 정도 지난데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게임을 하실지 말지 한번만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임을 하는데 1000번을 하면 999번을 이기고 한 번을 집니다. 승률이 99.9%입니다. 이장기 대표 혹시 이런 게임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이 정도 게임이면 다 한다고, 확률만 보면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보여줘요. 그러면 999번을 이겼을 때는 한 번 이길 때마다 1달러씩 줍니다. 근데 한 번 딱 졌는데 이때 $10,000를 잃어버려요. 이 게임은 하시겠습니까? 대표님, 이 게임은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손해를 보는 게임이죠. 기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9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 그러면 선택을 할 때요, 확률만 보고요, 기대값을 보지 않습니다. 투자 상품을 고를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길 확률만 보죠. 이겼을 때 얼마 버는지는 잘 몰라요. 한 번을 이기더라도 제대로 얻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요, 매번 $100씩 따다가 한 번에 $10,000 잃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잃는 게 그래도 마지막에 오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 와버리면 게임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초장에 다치거나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어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려주고, 제가 한 3분 정도 초과했는데 혹시 제 강연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나 뭐 추가로 더 궁금한 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더 많은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동혁 선배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포럼은 현재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진행이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